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상. 이런 변화를 이끄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제각각의 모양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미래를 잇는 시간.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이선호입니다. 2023년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가장 핫한 키워드였죠.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도 나오고, 또 음악도 잘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오늘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이한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의 이한진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챗GPT 열풍 체감을 많이 하셨나요? 맞습니다. 2022년 11월에 네. 출시된 이후에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글도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또 영상, 무한의 것들을 정말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챗GPT 생성형 AI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곳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치 컴퓨터 신경망이 네. 사람처럼 학습 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분석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세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분석하고 결과물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네. 학습시켜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진 아이도 책을 읽게 해주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 그냥 독방에 갇혀놓으면은 얘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인공지능도 양질의 또는 다양한 그런 빅데이터를 줘야만 그걸 먹이로 먹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 챗GPT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좀 직접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교수님한테 요청을 드릴 건데, 네. 즉흥적으로 요즘에 또 민간 우주 기업이 달에 많이 가려고 하니까 네. 로켓이 달에 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네. 그러면 날아가는 로켓, 네. 플라잉 로켓이라는 단어를 줬고요. 네. 달로 간다라고 했을 때 투 더 문 the 하고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오.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네. 바로 엔터 누르면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있군요. 생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는 네. 뭐 한국의 리튼부터 시작해서 뭐 레오나르도 AI, 또 스테이블 디퓨전 등 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좀 쉽게 만들어지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나왔네요. 네.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이게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단순히 한 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지를 또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여기서 제가 또 눈여겨본 게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적으니까 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나왔고요. 네.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조금 더 상세하고 조금 더 양질의 질문,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질문? 좋은 네. 이제 프롬프트를 맞습니다. 만드는 게 관건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생성형 AI에게는 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식, 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미지 생성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대상을 부리는 캐릭터, 네, 캐릭터. 네, 그리고 맥락과 배경을 갖고 있는 컨텍스트, 컨텍스트. 네,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뭐 스타일이나 양식 이렇게 3C를 원칙으로 해서 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3C를 생각해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만들면은 좀 더 양질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미지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네, 근데 동영상이 구현이 가능이 될까? 그게 궁금한데 한번 오늘 만들어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네. 그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AI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인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신세시아라고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DID라고 하는 네.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AI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크리에이트 비디오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래 보시면 여러 화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프리젠터로 네. 말씀하실 건지도 나오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AI 프리젠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네. 제가 선호 선생님한테 한번 여성분으로서 여기는 한글도 충분히 인지를 오, 하고 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 이거는. 선호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글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 캐릭터를 쓰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지민, 이라고 하는 보이스, 음성을 선택해서 네. 아, 목소리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비디오 하고 나면 바로 약 한 5초 내에 바로 만들어지는 5초 만에요? 것을 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한번 결과 그러면 볼까요?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호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에 목소리 입혀져도 되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무한의 정말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서 네. 설정을 하면 네. 얼마든지 원하는 비디오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글도 써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리까지 입히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뭐 영상 하나 업로드하는 것도 금방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시대에는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과거까지만 해도 이 단순 노동 작업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걸 만들 때 이제 저작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또 것들을 고려해야 윤리적인 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미지와 영상도 네. 시연을 해봐 드렸는데요. 네네. 요즘 생성형 AI로 음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작곡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AI를 통해서 네. 한번 시연을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악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사운드풀이라고 하는 네. 서비스도 있고 에크랩 뮤직도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서비스는 라우들리라고 하는 라우들리.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장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만들 것인지, 아. 그리고 어떤 악기를 넣을 것인지, 우와. 네, 그리고 나서 장르를 어떻게 섞을 것인지, 네. 그리고 에너지의 레벨은 뭐 낮은지 높은지, 그리고 구조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 높아지는 방식도 있고요, 중간에 높아지는 방식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템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75 BPM으로 선택해서 네. 만들고 마지막 저는 C 메이저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C 메이저가 뭔가요? C 메이저 음정의 아. 음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즉 생성하기 버튼을 네. 누르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와. 세 가지의 30초 정도 되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보자면요. 네. 네. 우와. 이 BPM이 175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약간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네. 비트감이 있는 그런 음악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아래에 두 가지 더 후보군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두 가지를 다 들어보고 괜찮은데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톤을 조정한다든지 네. 템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작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작곡까지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와주고 있다. 네, 사실 작곡하면 네. 클래식 음악이 그렇죠. 예, 굉장히 긴 음악을 여러 악기들이 들어와서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한 가지 선호 선생님께 네.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클래식을 고르셨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 곡의 제목이 뭔가요? 곡의 제목은 베토벤 교향곡 10번입니다. 10번이요? 네. 제가 알기로 이 베토벤이 이 10번 교향곡을 미처 다 완성을 못하고 하는 나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된 곡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원곡을 들려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네. 베토벤이 남겨놓은 악상을 가지고 네. AI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 미완의 곡을 완성을 시켰다. 맞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름 돋네요. 네. 베토벤 스타일의 음정과 박자 그리고 멜로디를 학습해서 네. 이제 새로운 교향곡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게 된 정말 설레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또 대중분들이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굉장히 또 그리워하는 그런 슈퍼스타라든가 음악가 이런 분들도 AI를 합숙을 시켜서 많이 또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음악과 영상의 그 장르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생성형 AI 빅뱅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더 주로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으세요, 교수님은? 네, 지금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AI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미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형태의 예술들을 교육 분야에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고 네. 또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분야. 또 최근에는 건축이라든지 어떤 제조 현장에서 네. 이런 생성형 AI들을 활용해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사실은 생성형 AI 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막 학생들한테 뭐 쓰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거를 도구로서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고.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생성형 AI가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난해 5월에 이 펜타곤 인근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 속보가 떠서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작용들도 꽤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AI가 급속하게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우려되는 사항도 그에 함께 상응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이슈, 또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네.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잘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무서운 게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양질의 정답을 말해주고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확률적으로 점점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이게 의존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동적인 인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의 힘을 믿고 네. 앞으로 저희가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서 네. 좀 더 주체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을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 또 시민사회가 함께 담론으로 합의를 이루고 네. 또 조금 더 책임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임감 있는 AI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의도를 가진 AI를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잘 구분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뭐 보안이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편향이 되지 않는 네.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잘 학습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굉장히 원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깎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인류한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생성 AI 하면은 제가 많이 고충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정답을 잘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끔은 틀린 대답을 말해주는데 그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환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빛과 그림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듯하게 확률적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물들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는 있지만 또 그 진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네. 잘 만들고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 있는 AI라고 하는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네. 이 AI가 만든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법을 제정을 했고요. 아마 추후에 실제 효력이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저희는 초기에 지금 단계에 있어서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성형 AI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수준인데 이 아기가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네. 얘가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인프라, 어떤 환경, 어떤 규제와 법적 제도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진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네, 인간적인 AI가 되냐, 인간의 적이 되는 AI가 되냐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자세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이 AI를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융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우리 인류를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크게 4가지 정도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역량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서 분석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가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말 마주할 문제들은 하나의 정답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4가지 역량을 잘 갖추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 생성형 AI가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C 이런 마인드를 장착해서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이번 시간은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바로 빅데이터 이야기인데요. 전북대학교 안정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안정용입니다. 빅데이터 하면 큰 데이터라고 저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냥 큰 데이터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일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서 양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맞는 정의이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기술 회사인 가트너 그룹에서는 빅데이터를 3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고, 또 생산되는 속도가 아주 빠른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의 개념에 밸류, 즉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빅데이터는 품질이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면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또 속도 면에서도 실시간 생성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빅데이터가 단순히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 저도 한 기사를 봤는데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1분당 몇백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 이 디바이스의 출현, 특정 도구가 출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하고 쓰고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스마트폰에서 메신저 확인하고 또 메일 답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서 전기차 타면서도 또 거기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여기 지금 촬영하는 것도 일종의 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분석하게 되면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마케팅이 아니고 특정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의 예측 배송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예측 배송 시스템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언제 구입할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물품을 고객과 가까운 물류센터에 미리 준비해 놓고 주문이 발생하면 곧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게 그 다음에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물품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네. 길 안내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CCTV 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차량 흐름을 예측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중간에 최적 경로를 바꿔드리겠으면서 갑자기 우회전하래요. 예. 그게 이제 실시간 빅데이터가 반영을 해서 일로 가는 것보단 그냥 지금 당장 경로를 바꿔서 일로 가는 게 5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이렇게 많이 녹여져 있네요. 예,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서비스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빅데이터가 또 선거에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선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해서 개개인에 맞게 정교하게 작성된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서 지지를 호소했죠. 이러한 선거 캠페인을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 당시에 보낸 이메일 내용이 대략 1,500종류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1,500종류의 메일 내용 자체가 다 조금씩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타겟에 맞추어서 메일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네. 이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을 씀으로 해서 네. 예, 그걸 훨씬 개선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과히 혁명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예, 미국의 선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는 구글 트렌드에 대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구글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는지 일종의 이제 인기 검색어 예, 같은 예. 거. 네. 또 어떤 동영상을 많이 시청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구글 트렌드입니다. 그때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다른 후보에 대한 검색량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다. 당선을 예측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예측이 맞았다. 정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도 이 선거 판도가 달라지는 걸 보니까 야, 이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은 정말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는 네. 공익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웠었던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지도에다가 시각화를 해보니까 네. 차량이 움직이는 경로, 즉 도로죠. 도로를 따라서 조류독감이 확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범죄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범죄 예측 시스템은 치안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통합한 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별 뭐 위험도랄까 아니면 범죄가 발생할 건수 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만들고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를 줄이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100명이 있으면 모든 구에 골고루 분산한다기보다는 범죄가 많이 좀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그쪽 구에 좀 더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그러면 좀 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뭔가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걸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메일이나 뭐 톡 서비스 그리고 뭐 SNS 좋아요 누르는 거, 뭐 우리 영상 보는 거,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공짜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는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다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나의 사적인 데이터를 기업에게 주는 뭐 일종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 넘어간 데이터는 어떻게 쓰이나요? 예, 일단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 활동들은 전부 다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지요. 네.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는 이제 어떤 단어들을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세계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런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또 그것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또 다른 예는 온라인 쇼핑이나 네. 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고객의 의도나 취향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객의 의도나 취향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판매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윤을 얻게 되어서 이런 데이터를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며칠 전에 비타민 C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든 뭐 어디 검색하는 TV, PC든 아니면 태블릿이든 비타민 C 영양제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네. 나 생각만 했는데 이게 왜 뜨지?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게 결국 빅데이터로 전환돼서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비타민C가 필요하구나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타민C 제품을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지금 30대 남성이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이 또 옆에 제공되더라고요. 내 나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 성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결국에는 각각의 연령대나 성별별로 어떤 검색을 하고 역으로 추측해서 이 사람의 나이대는 한 30대다, 20대다, 성별은 누구다, 어느 지역에 사냐 이런 거를 역추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편리할 것 같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 뭔가 감시받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저만 느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유럽연합에서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법률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마케팅 네네, 전략은 마케팅, 개인화된 또는 맞춤형 마케팅을 기업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정보를 모아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그런 규정인데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정보를 다룰 때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물론 대상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 데이터 3법에 좀 미비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프랑스에서는요, 이 구글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벌금을 약 5천만 유로를 물려서 화제가 됐기도 한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맞춤형 광고 이런 거를 할 때 기존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을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심각성. 제가 어떤 영상을 검색해서 보면은 그 영상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쫙 뜨더라고요. 그게 SNS나 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보여주니까 재밌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갇혀서 좀 굉장히 사람들 별별로 이 성향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요. 예,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네. 유사한 제품이나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추천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러한 서비스는 전부 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네. 필터 버블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특정한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필터링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네. 이용자는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정보만 우리가 접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자신이 믿는 네. 그런 정보만 취하게 될 수가 있고 자기 생각과는 다른 정보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접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수도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확증 편향 같은 거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균형을 맞추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생성해내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네. 자율주행, 뭐 이런 많은 기술들의 기저에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이러한 기술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똑똑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데이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네. 소위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모으고 나쁜 데이터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저는요 너무 이제 공감하는 게 사실 이 결국 빅데이터 풀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또 품질이 좋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고 다양한 데이터일수록 인공지능이 또 공부할 게 많아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인공지능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재창조를 해내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진 않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짜집기하고 몇 가지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인공지능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돌려막기의 데이터들만 점점 많아지면은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 풀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인공지능도 점점점 퀄리티가 떨어지고 뭐 대답도 이상한 대답을 할 것 같고 그림도 이상한 그림을 나중에 만들어낼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은 데이터, 즉 케이스들을 모아서 패턴을 찾고 네.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니까 네. 속도가 빠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학습을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벌어지게 되겠죠. 네. 이 말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어려워진다. 네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네. 뭐 반복적으로 그럴 테니까 네.
이러한 그 학습 데이터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이러한 문제도 결국 해결될 것이다. 예, 기술 발전에 따라서 네네. 앞으로 AGI라는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범용 범용 인공지능. 예, 네. AI가 발전하게 되면 지적인 능력이 조금 지금보다는 네. 발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씀하신 그런 그 문제가 네. 약간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때 선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좀 양질의 데이터든 뭐안 좋은 데이터든 그냥 막 이렇게 수용하는데 나중에 이런 양질의 데이터만 선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교수님께서도 미래를 상상해 보는데 예. 저도 그렇게 되길 예. 기원하고 있고요. 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더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정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